사실 내가 이제 마음에 병이 난 거야. 내가 이제 마음에 병이 났는데, 병이 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뭐 우리 채팅창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2주 전부터 내가, 아니지, 계속 8월 달부터 요구했던 내용이죠. 뭐 5월 달부터였던 것도 같다. 5월 달부터 얘기했던 게 뭐예요? 세월호 문제 단기간에 풀릴 문제 아니다. 그러면서 이 세월호 문제는 우리 사회에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응축이 돼가지고 벌어진 문제이고, 그러니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어려울 거다.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다. 뭐라 그랬어요? 방법은 딱 하나다. 뭘 만드는 거?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을 만드는 거. 그게 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 그랬잖아. 내가 5월 달부터 지금까지 5, 6, 7, 8, 9 5달을 외친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5달 동안을 외친 나의 외침에 대해서 정말 이 정치권이 모두 못 들은 척을 하는 거야. 모두 못 들은 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을 만들지 않으면, 이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을 만들지 않으면 이 세월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진상규명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죽어갈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왜 대구 지하철 사고나 삼풍백화점 사고는 특별법을 안 만들었는데 왜 세월호만 만들자고 그러냐고. 대구 지하철 폭파 사건 때랑 삼풍 때 특별법을 만들었어야지. 그래서 책임자를 전부 다 처벌했다면 이번에 세월호에서 애들이 안 죽었지. 안 하고 지금까지 미뤄서 여기까지 와서 애들이 죽은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이렇게 죽는 애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반응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떠나기 시작했어. 아유, 똑같구나.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시점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난 그 즈음이기도 해요.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난 그 즈음부터 급속도로 사람들이 이제 포기해버렸어. 안 되는구나. 그 직전에 대리기사 폭행 사건 나기 한 1, 2주일 전이 최고의 막 그 희망 있잖아요. 뭔가 희망의 기운이 보이는 거였어. 막 희망의 기운이 보이면서 그래.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을 만들어서 이 세월호 특별법을 진행하자. 이런 분위기였어. 그런데 소위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라는 것이 터지고 이걸 종편에서 드립다 쏴대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접고 떠나기 시작한 거야. 내가 볼 때 그래요. 내가 잘못 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 이후에 절반 이상이 뒤돌아섰어. 이 뒤돌아선 이유가 뭐냐?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믿어서 아니야. 그걸 믿어서 떠난 게 아니야. 뭐에 실망했냐? 야당의 모습에 실망한 거야. 이 야당의 모습에 첫 번째 냉철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쌩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유가족들 집행부랑 술 먹고 밥 먹어? 대리기사를 불러? 에휴, 니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하나 들은 거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김현 의원이 정말 세월호 때문에 열심히 애쓰고 고생했어. 그런데 그 유가족이랑 같이 술 먹고 밥 먹은 거 모든 공을 다 깎아먹었어. 모든 공을 전부 다 그날 밤 다 까먹은 거야. 내가 볼 땐. 한순간에 그냥 날려먹었어. 그러니 더 이상 변명도 안 통하고 편들기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실망한 건 김현이 밥 먹고 술 먹었기 때문이 아니야. 뭐에 실망했냐? 김현이 밥 먹고 술 먹었다고 욕하는데 전혀 편들어주지 않는 야당에 실망한 거야. 내가 볼 땐.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대로 자기네들 조직화만 하려고 그러고 야당은 야당대로 김현이 그렇게 욕먹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편들어주지 않고 발 빼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에 화가 난 거야.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내가 볼 때 국민들이 뒤돌아선 이유는 김현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그래. 처음 보면 잘못한 거 맞아. 그리고 이건 뭐라고 그래도 김현이 욕먹을 거 맞아. 그러나 그 잘못이 정부보다 잘못했냐고. 청와대보다 잘못했냐고. 그런데 야당이 보여준 모습은 김현하고 거리두기. 거기에 화가 난 거야. 거기에 사람들이 아유 니네들 수준이 그렇지 뭐. 예. 이러면서 이 국민들이 접어버린 거예요. 똑같다. 니들 하는 꼬라지가 뭐 새누리당 못된 거 누가 모르냐? 근데 야당 니네가 이거는 싸워서 이길 만한 너네 능력이 없다. 너네 망할 때까지 나는 다시 관심 접겠다.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볼 땐. 제 말이 맞나요? 내가 볼 때는 김현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김현을 못 본 척하는 그 야당의 모습에 사람들이 실망해버린 거야. 그리고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들끼리 지네들끼리만 자족적인 투쟁을 하고 있어. 야당은 야당끼리 서로 개파 싸움이라면서 개파 간에 어떻게 하면 다음 전당대회 누가 나가냐 지들끼리 찢어져갖고 쌈박질하고 자빠져 있고, 제1야당은 진보정당은 이름 구분도 안 돼. 솔직히 국민들 다수가요 진보당 정의당 구분을 못해요. 진보당 정의당 구분이 안 돼. 거기다 노동당은 구분이 돼. 뭔가 독특하잖아. 근데 지금 보면 국민 60% 이상이 진보당 정의당 구분을 못해. 진보당과 정의당을 정확히 구분하는 국민은 10%예요. 내가 볼 때 그래. 심지어 지금 새정치연합으로 안 부르는 국민이 50이야. 50%는 민주당이라고 불러. 근데 진보당 정의당을 구분할 것 같아? 노동당의 존재는 몰라. 노동당의 존재를 아는 거 1.5%에서 2%야.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 야당의 모습에 너무나 실망한 거야. 새누리와 일곱 난쟁이. 친노, 반노, 눈치 보노. 네가 어느 당인지 모르노. 이게 야당 안에 있는 내파야. 제1야당 안에 친노, 반노, 눈치 보노. 네가 어느 당인지 모르노. 이런 4개 노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제1야당 바깥에, 제1야당 바깥에 그 고만고만한 애들이 따로따로 뭐 진보당이니 정의당이니 노동당이니 뭐 녹색당이니 네가 어느 당인지 모르노는 친누리노. 친누리노죠. 친누리노. 이러다 보니까 언제 국민들이 보면 알아. 쟤네 부패했고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고 라디오에 나와서 개소리하면요. 라디오 이렇게 출근 시간에 꺼. 소위 그쪽에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나와갖고 뻘소리 하잖아. 라디오 꺼 다. 듣기 싫어해. 그런데 이 사람이 투표할 때 반새누리 투표할까? 투표 안 해. 왜? 나머지 야당이 너무나 한심하니까. 어차피 내가 투표해봤자 새누리당 될 건데 뭐.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 차라리 그냥 홧김에 새누리당 찍어버리는 거야. 그 내나 비슷한 애들끼리 일곱 난쟁이로 찢어져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쌈박질하고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공격을 하면 단결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서로 막 편갈라서 제가 그랬어요 이러고 앉아있고 고자질하고. 이 콩가루 야당 때문에, 이 난쟁이 야당 때문에, 일곱 난쟁이 때문에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거야.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관심 두는 게 싫은 거야. 왜? 관심을 둬봤자 해법이 안 보이는 거야.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서 오는 분노가 우울증이래.
이 우울증이라는 게 온 국민이 지금 우울증이에요.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어. 이 우울증의 근본이 뭐냐? 어?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서 오는 분노. 이게 우울증이래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다 우울한 거야. 이 우울함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을 만드는 거야. 모든 야당 다 털어서 쓸만한 놈 전부 누가 그러더라고. 오늘 누굴 만났는데 전부 다 침몰시켜. 다 빠뜨려버려. 그리고 떠오르는 놈 몇 놈만 건져서 새로운 당 만들자고. 딱 그런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이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치권이 어떤 해답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근데 나는요, 솔직히 내가 이 막 새롭고 강한 야당을 막 요구했잖아. 9월 첫 주에 막 외쳤잖아요. 그죠? 그때 정말 될 것 같았어. 그런데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전부 다 반대하더라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어차피 실패할 거다. 말 듣겠냐. 그리고 또 언론들은 신났다고 언내기들은 그런 얘기들을 더 크게 실어주고 맥이 딱 끊겨버린 거야. 착하고 순수한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에이 씨발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야. 내가요 이 텔레그램을 읽다가 솔직히 우울해졌어. 텔레그램을 읽다가 우울해진 거야. 이게 이제 그 국민적인 절망감 있잖아. 그런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나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나 이렇게 비관적인 내용을 보내는 거야. 어차피 이거 뭐 이 야당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 텔레그램 읽는 것도 지쳤어. 아니 무슨 뭐 희망이 되는 내용이 와야지. 특히 막 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외치던 사람들이 막 야당 욕만 계속해. 아, 내가 무슨 야당 대표야? 나한테 야당 욕 보내면 내들 어떡하라고. 내가 뭔 방법이 있냐고. 아, 이 사람 진짜 직업이 뭔지 왜 이렇게 궁금한데. 다른 BJ들 무슨 직업이 따로 있어? 망치부인 직업은 자칭 주부. 그 저기 법원 지정 언론인, 국세청 지정 방송인. 됐어? 부업으로 배우도 하고 있어. 데뷔작도 있어. 남영동 1985. 내 이름으로 자막도 올라갔으니까 가 찾아봐. 뭔 말인지 알았지? 직업을 왜 이렇게 궁금해? 유가족이 거짓말해서 안 믿는 듯. 내가 볼 땐 네가 거짓말하고 있어. 유가족은 거짓말한 적이 없어. 유가족이 거짓말했다고 떠드는 언내기들이 있을 뿐이지. 너는 그런 언내기들을 믿고 뻘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 이후로는 제가 작품을 고르는 중이에요. 아직 내 마음에 드는 작품을 못 만났어요. 예.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그 감독님하고 이 작품 해석의 견해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꾸질 못했어. 나의 이 그 어떤 그 뭐라 그러나 나의 작품 해석을 이해할 만한 감독님을 찾는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나는 작품 하나하고 좀 긴 공백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이죠. 네. 찾지 마. 나가! 그래요. 그럼요. 톱배우 정신이죠. 네. 내가 뭐 그 작품을 고르는 안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뭐 인류 여배우를 능가합니다. 아직 내 성에 차는 작품이 없었어요. 예. 자, 됐죠? 예. 감독을 왜 섭외를 해? 냅둬. 나 바빠. 자, 하던 얘기를 마저 합시다. 예. 너 지난번에도 물음표 많이 찍어갖고 블랙 걸렸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내가 물음표 많이 하면 대꾸 안 한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블랙이야. 물음표를 많이 해서 블랙이야. 네 질문에 답도 안 해줄 거야. 자, 느낌표, 물음표 많이 하면, 그래서 채팅창을 깨면 블랙이야. 그게 내가 이제 지금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 씨발놈 새끼들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걔 마음이 상한 거야. 그 9월 첫째 주에 추석 때 이후에 막 타올랐던 그 열망이 이놈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그냥 확 작살나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사실 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 별거 아니에요. 유가족 폭행 사건이잖아. 그 종편에서 내나 나왔던 게 그 유가족이 두들겨 맞는 장면이잖아. 두들겨 맞은 대리기사가 한쪽에 앉아있다. 그거 유가족이었잖아.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전부 다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더라고. 뉴스K 말고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망해버린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했어. 예. 별거 아닌 거 국민들이 아는데 다 같이 단결해서 그 문제를 싸워나가지 않은 모습에 실망해버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아유 이번에 그냥 귀찮으니까 접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무나 많이 이제 마음이 상한 거야. 내가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내가 백날 떠들어서 뭐하냐 이런 생각도 막 들었던 거야. 그래도 내가 문득 깨달았지. 그래도 많이 컸다. 내가 2012년 같으면 벌써 접었다. 저는 당분간 잠수 타겠습니다. 이러면서 방송 접고 뭐 한두 달 유람을 하다 오겠습니다. 내지는 건강관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방송을 접고 들어앉았을 텐데 내가 이제는 그래도 아무리 속상해도 그 잠수를 타거나 방송을 접거나 그럴 생각은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젠 마음속에 그런 게 많이 이제 넓어진 것 같아 나도. 세월호를 겪으면서 그래. 어차피 40년 각오한 거잖아. 어차피 40년 각오했고 내가 내 평생에 26년 정도밖에 안 싸웠단 말이야. 26년밖에 안 싸웠어. 아직 14년은 더 싸워봐야 돼. 14년은 더 싸워봐야 되는 거고 방송을 시작한 지 8년밖에 안 됐어. 32년은 더 해봐야 돼. 그잖아? 지금은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 지금은 포기하기에 너무 이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좀 더 힘을 내고 멀리 보고 가자. 다시 멀리 보고 가자. 지금 뭐 눈앞에 있는 저 등신 새끼들 저거 내가 볼 때는 2016년에 싹 떨어져야 돼. 저것들 싹 떨어져서 완전히 망해야 정신 차려. 저렇게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몇 표 되지도 않는 것들이 서로 경쟁하고 말이야. 지네가 뭐든지 차지하려고. 젖꼬라지들 저것들이 싹 망해야지. 그래서 더 독재가 돼야 완전히 이 국민들도 정신 차리지. 아니 지금 소위 이 야당 이름만 야당이야? 몸은 여당이고 하는 짓도 여당이야? 내가 가장 웃긴 게 이번에 그 개헌론이야. 개헌론이. 지금 뭐 국회에서 개헌을 뭐 230 몇 명이 동의했다며. 개헌하기로. 그런데 내가 그러면서 딱 보는 생각이 뭐냐 하면 미친 새끼들 세월호 특별법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든 새끼들이 무슨 헌법을 손을 대. 지네가 세월호 특별법 하나도 못 만든 놈들이 무슨 헌법을 가지고 왈가왈부해. 니네가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 지금 개헌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제왕적 대통령 제도가 문제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고 4년 중임제. 이거 누가 얘기했던 건지 알아? 이 말 누가 얘기한 건지 알아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4년 중임제. 이거 누가 얘기한 건지 알아? 노무현이 얘기한 거야. 노무현이 2004년 5년에 그 얘기 했어요. 2004년 5년에 노무현이 이제 개헌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임제로 가야 되고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 책임총리제 해야 된다. 그때 박근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때 박근혜 대사가 뭔지 알아? 기억나는 사람. 그때 박근혜가 뭐라 그랬냐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그 대사가 그때 나온 거야. 노무현이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 책임 총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4년 죽임제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때 박근혜가요. 그 눈 똑바로 뜨고 언론에 나와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그거 찾아봐. 박근혜는 지가 노무현이 할 때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박근혜가 하면 참 나쁜 대통령이 아니고 노무현이 하면 참 나쁜 대통령이야? 어디서 개헌을 떠벌려? 니네가 무슨 자격으로? 니네가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얘기하냐고. 그거 관계된 영상이나 자료 좀 올려봐봐. 개헌? 필요하지. 솔직히 개헌 필요합니다. 치킨 시켜줘. 그래, 시켜. 근데 여드름. 아니, 시켜 먹어. 엄마 또 돈 줄게. 간장 치킨. 콜라 큰 거. 시켜. 이제 간신히 마음을 잡았는데 우리 딸이 들어와서 이 치킨이 말이에요.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이 여드름의 원인이에요. 예. 자, 하던 얘기 마저 하면 개헌 필요합니다. 개헌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얘기야. 뭐냐 하면 무슨 얘기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개헌을 해야 된다면서 나왔던 게 4년 중임제예요. 현재는 지금 대통령이 5년 단임제야. 이 제도가 왜 나온지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대통령 제도하고 달리 5년 단임제야. 딱 한 번밖에 못하고 5년으로 끝이야. 이런 제도가 왜 나온지 아세요? 5년 단임제가 누구 때문에 나온 줄 알아? 이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문에 나온 거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얘네들이 그 이승만이 혼자서 13년, 박정희가 혼자서 18년, 전두환이 8년 해먹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만든 게 전두환 때 8년까지 헤쳐먹고 그 다음 노태우 때 민주헌법이 만들어지잖아. 노태우 때 만든 게 아니라 87년 민주헌법을 만들고 초대 대통령으로 노태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때 87년에 이 대통령이 자꾸만 독재를 하고 오래 가니까 아예 헌법에 못을 박아버린 거야. 5년 단임제로. 그게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 그 뒤로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노태우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두환이 8년 동안 해먹은 게 5천억이었어. 근데 노태우가 5년 동안 해먹은 게 9천억이었다니까? 애들이 되자마자 5년 동안 챙기고 튀는 거야. 이래가지고 노태우 때 그랬지. 김영삼 5년 때 5년 누구 때문에 욕먹었어? 김영삼 아들 김현철 소통령이라 그래가지고 김현철이 5년 동안에 막 모든 정사를 주물렀다 이러면서 5년 동안 욕먹어갖고 김영삼에게도 공과 가가 있어.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는데 싸잡아 욕먹고 끝났잖아. 그 다음에 김대중이 5년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 어떤 계획들을 세웠어. 그걸 뭐라 그러니? 햇볕 정책, 남북 평화 정책의 방향을 세우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간신히 계승을 해서 10년 동안 남북 평화 시대가 열렸어. 근데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그 맥이 확 끊겨버렸잖아. 이명박 때. 무슨 얘기냐?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평화 유지 정책을 10년만 더 했더라면 20년도 안 바래. 김대중이 10년, 노무현이 10년. 아니, 김대중이 8년, 노무현이 8년, 둘이 합쳐 16년만 했더라도 지금 벌써 남북 평화가 완성이 됐을 거라고. 노무현 때 2010년에
2007년에 14선언을 하잖아요. 그 14선언의 내용이 뭐였냐면 해주를 평화특구로 만들고 그리고 이 평화특구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통일로 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잖아. 2008년에 그 핵시설을 전부 다 국제 조직을 불러서 폭파시키고 그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 같이 평화 유지를 하는 걸로 육자회담에서 다 합의했단 말이야. 그대로 진행만 하면 됐어. 근데 이명박이 몽땅 다 이명박이 몽땅 다 말아먹은 거 아니야. 왜 비웃지?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 그럴 때는 안 비웃더니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 그럴 때는 안 비웃고 김대중 노무현이 통일하겠다라면 비웃어? 왜 그렇게 이중적이야? 왜 이렇게 잣대가 이중이야? 박근혜는 말로만 통일이고 김대중 노무현은 통일을 위한 일정표를 짠 거고 예. 저기 좀 올려주세요. 발언 공방? 무슨 공방이야? 저기 자료실에 좀 올려주시고요. 예. 북한한테 퍼져서 통일이 어떻게 돼? 야, 김대중 노무현 때 퍼준 거 아니야. 김대중 노무현 때 우리 정부에서 갔던 돈보다 이명박 때 간 돈이 더 많아. 돈 퍼주는 거하고 달라. 이명박 때 돈 더 많이 퍼주고 그리고 박근혜도 돈 퍼줬잖아. 그거 모르지? 그냥 김대중 노무현만 퍼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 좋은 언론을 봐야지. 그지? 자, 그러면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좌우지간 그런 거예요. 자, 얼리고 지금 뭐 이제 시비를 계속 거니까 딱 얼리고 설명할게요. 김대중 노무현이 16년이 만약에 4년씩 중임제로 해서 16년만 평화통일 유지정책이 됐다면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그거 알죠? 김영삼 때 만불 갔어. 1인당 GNP 만불 가고 그 다음에 IMF가 와서 쫄딱 망했어 나라가. 그 망한 나라 김대중 2년 만에 IMF 탈출했어. 그리고 3년 동안 그 차상위 계층에게 공공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카드 사용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내수경제가 살아나면서 김대중 때 죽었던 경제가 회생하기 시작했고 그걸 다시 세계 최고의 경제 상태로 끌어올린 게 누구야? 노무현이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국민들의 자산이 높았던 때가 노무현 때야. 왜? 그때 아파트 값이 최고였잖아. 집값이 최고라서 국민들 자산이 가장 많았던 정점이 노무현 때야. 그 뒤로 전부 다들 자산이 다 줄어들었어. 내 말이 맞지? 김대중 노무현 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가장 발전했어. 망한 나라 다시 살려냈고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들었던 거 그거 노무현이야. 그런데 그 노무현을 어떻게 했어? 받지도 않은 뇌물 받았다고 누명 씌워서 죽였잖아. 그러면서 이명박이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 그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지금 그 쑥대밭으로 만든 나라를 누가 초토화시키고 있어? 박근혜가 또 초토화시키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 업주들을 위해서 사장님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임금 깎을 궁리만 하고 앉아있잖아. 김대중 노무현 때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김대중 때 그 카드 정책 원래 김영삼 때 우리나라에 신용카드가 처음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 근데 김영삼 때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연봉 5,300 이상이었어. 5,300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만 신용카드가 발급이 되는 건데 김대중 때 그거를 연봉 3,000으로 낮춰라. 3,300. 그래서 연봉 3,300만 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규제를 완화하라고 김대중 때 정책을 지시를 한 거야. 2,000을 1,500으로 무제한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로비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로비해가지고 밥을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문제는 뭐야? 나중에 아무런 연봉이 없는 학생들까지 막 명품 바람 불어오고 그 명품 바람 속에서 신용카드 발급받아가지고 그 술 사 먹고 가방 사고 그게 나중에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혔던 거 아니야. 그래서 330만 명의 그 신용불량자를 가지고
노무현의 경제가 시작이 됐다고. 노무현은 어쨌거나 그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했어야 됐어. 그래서 이 노무현이 만든 게 뭐였어요? 그때 저축은행이라는 걸 만들어서 은행권에서 거부당한 신용불량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다시 환생할 수 있도록, 회생경제를 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뭘 했냐? 그 카드회사에 진 빚, 그게 사실 원금은 요만큼인데 이자가 이만큼이었잖아.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이자를 탕감해 준 거야. 원금만 갚아라. 그게 노무현의 두 가지 경제회생 정책이었다고. 저축은행을 만들어서 일종은행에서 안 해주는 대출 받을 수 있게 그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회생 도구를 만들어주는 거. 근데 그걸 갖다 그 저축은행을 완전히 목적과 다르게 건설업자들의 비자금 통로로 만들어버린 게 이명박이었던 거야. 그래서 저축은행으로 막 투자해라 그랬고, 엉뚱한 사람들이 평생에 모은 돈 퇴직금 넣었다가 쪽박 타고 다 사기당한 거 아니야. 결국 좋은 취지로 만들었던 게 재벌과 그 다음에 그 재벌의 끈앞풀들이 정책을 악용하고 사기를 쳐서 죄 없는 서민들을 망하게 한 거야. 그런데 그 욕을 전부 다 누가 먹고 있어? 김대중 노무현이 먹고 있는 거야. 김대중 노무현은 방향이 옳은 정책이었어. 그런데 그걸 실행하는 새끼들이 재벌들하고 손잡고 그리고 이 서민들을 말아먹은 거예요. 그걸 지금 모르고 지금 막 싸잡아서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 소위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에다 퍼줬다.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으로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게 7조 원이에요. 10년 동안 7조 원이 갔어. 같은 기간 동안에 국방비로 330조가 쓰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단 7조 원의 평화유지비가 있었던 거야. 그 7조 원 중에 6조 원은 어떤 돈이었냐? 도라산 철도 만들고, 그리고 개성공단 만들고, 거기 공장 짓고 설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월급 주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금강산 관광호텔 짓고, 금강산에 왔다 갔다 하는 북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항구 짓는 거, 그런 비용으로 6조 원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 6조 원에서 상당수는 뭐야? 일반 관광객들이 가서 그 관광비로 낸 돈이야. 그 돈이 북한으로 간 돈 6조 원이야. 그럼 1조 원은 뭐야? 현대에서 북한을 개발하는 5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개발 사업의 독점권을 따내는 조건으로 김정일한테 뇌물 준 거야. 노무현 때 그 돈은 김대중의 정치 자금이 아니라 현대의 로비 자금이었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어. 그런데 김대중이 불법 자금 보냈다라고 누가 떠들어? 조중동이 떠드는 거 아니야. 그걸 국가대끌원이 또 막 허위사실 퍼뜨리고 있는 거고, 그걸 등신 같은 국민들이 믿고 있는 거고.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북한으로 간 돈이 더 많아. 그때 중국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두만강 개발 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돈 엄청 북한에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마치 누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북한에 쏟아부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거 전부 다 허위사실이야. 그죠? 2010년 대북 송금, 그러니까 누구 때? 이명박 때도요, 북한으로 돈 많이 보냈어요. 노무현 때보다 이명박 때 돈이 더 갔다니까. 그러면 실제로 통일 가능했어. 김대중 노무현 때요. 그때는 육자회담이 뭔지 알아? 육자회담? 이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 북한 이 6나라가 들어간 게 육자회담이야. 그 육자회담 누가 주도했는지 알아?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북한, 우리나라 이 6나라가 들어간 그 회의 누가 주도했는지 알아? 한국이 주도했어. 우리나라가 주도했다니까. 한국의 6개 나라가 모인 그 회의를요, 우리나라가 주도했어요. 그때 심지어는 부시가 노무현 앞에서 꼼짝도 못했던 시절이야. 이거 지금 처음 듣는 분? 이거 처음 들어요? 내가 이 얘기 자주 했어야 됐는데. 예. 이거 노무현이 주도했어. 노무현이 육자회담을.
김대중 때 제안하고 노무현 때 6자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그 6자회담이 다 합의한 내용이 평화통일에 대한 시간표를 정했었다니까. 그걸 이명박이 싹 갖다가 없던 일로 만들어서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아까도 남북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잖아. 김대중 노무현 때는 뭐 저기 NLL을 넘어와가지고 깽판을 치다가 불타고 쫓겨가고 그런 일은 있었지만 그때는 전쟁 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어. 그때는 전쟁 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고. 왜?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6개 나라를 한 울타리로 묶어서 주도적으로 평화유지 정책을 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대중 노무현 때 외국에서 엄청난 투자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IMF를 극복했고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왔고 대자본이 들어오면서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만큼 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때가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성장했던, 노무현 때 가장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6자회담과 평화정책이었던 거야. 단 7조 원으로 샀던 평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지랄 연병이야. 이런 얘기하면 지랄 연병으로 막 아니라고 지랄. 붙들고 물어보라. 뭐 반론 근거를 내봐. 반론 근거도 없어. 그냥 주구장창 아니라고 그러고 무조건 퍼줬다 그러고 좌우지간.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우리가 겪어보니까 대통령이 자기의 정책을 유지하는데 적어도 8년은 필요하다는 거야. 8년은. 근데 이게 5년 단임제야. 그러면 5년 중에 마지막 1년은 대선 정국이야. 레임덕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실제로 이 4년인데 그 중에 첫 해는 눈치 보는 단계이고 그럼 일할 수 있는 게 3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이 주장했던 게 4년 중임제야.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을 뽑았는데 얘가 제대로 하면 4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이 6년 정도까지는 뭐 레임덕이 온다고 치더라도 6년 정도는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4년 중임제를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노무현이 그 당시 2년만 더 정치했더라면 3년만 더 정치했더라면 남북관계가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야. 이거 국제 전문가들 하는 얘기야. 그래서 4년 중임제를 얘기했던 거라고. 근데 만약에 뽑은 대통령이 미친놈이야. 막 강을 망가뜨리고 산을 망가뜨리고 막 국민 돈을 뽀리까 이런 놈은 4년 만에 자를 수도 있잖아. 적어도 또 만약에 4년 중임제가 되면 이 대통령이 국민 눈치를 보는 거야. 재선되려면 적어도 4년은 똑바로 정치한다는 거야. 적어도 4년은 똑바로 정치하는 게 4년 중임제의 장점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노무현이 4년 중임제 하자니까 박근혜가 뭐라 그랬어? 박근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시비 걸고 욕하면서. 그 영상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아니 그게 왜 나쁘냐고. 4년 중임제가 왜 참 나쁜 대통령이냐고.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 범위 안에서도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뚜렷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선 예비 주자들도 대체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현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음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면서
강경한 어조로 참 나쁜 대통령이다. 또 국민이 불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들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기가 하면 충분한 논의고, 지가 하면 충분한 논의고, 노무현이 하면 참 나쁜 대통령이야? 어디 기준이 그래? 어느 나라 기준이 지가 하면 의견 수렴이고, 노무현이 하면 참 나쁜 대통령이야? 저는 개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년 중임제로, 제가 볼 때 이 개헌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첫째, 4년 중임제야. 대통령 4년 중임제. 나는 이 책임 총리 제도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는 4년 중임제가 꼭 필요하다고 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대법원장 직선제. 대법원장 직선제로 가야 돼. 특히, 난 이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투표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처럼, 국회하고 행정부에서 임명하고 지명하는 거 난 반대야. 판사들이 투표해서 대법원장 9명을 뽑는 판사들의 투표권을 통해서 대법원장 뽑아야 된다. 그래야 이 대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사들의 자긍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봐요. 세 번째, 국회의원 선거구제도를 소선거구제 폐지하고 중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대선거구제는 내가 반대해. 왜냐? 대선거구제는 뭐냐 하면 모두가 정당만 투표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국민들이요,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해서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 아무나 되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써. 그래서 대선거구제는 반대하고 나는 중선거구제로 가야 된다고 봐. 그러면 중선거구제도하고 소선거구제도의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소선거구제도는, 자, 집중합시다. 얼리고 집중할게요. 지금 소선거구제도는 어떠냐 하면, 국회의원 후보로 우리 동네에 10명, 7명 막 나와. 그러면 그 중에서 1등한 애가 무조건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근데 7명 중에 얘가 받은 지지율이 전체 지역 구민의 23%에서 35%밖에 지지를 못 받았어. 그럼 65%의 국민들의 선택은 죽은 사표가 되는 거야. 이게 소선거구제도의 문제점이에요. 만약 소선거구제도로 1등한 사람만 되는 이런 그러니까 작은 선거구제도라는, 그러니까 소선거구, 대선거구, 중선거구가 어떻게 나뉘어지느냐면, 대선거구제도라는 건 나라 하나가 전체가 선거구야. 그래서 이 하나의 선거구로 정당 투표만 해. 그러면 정당별로 얻은 지지표에 따라 국회의원 숫자가 정해지는 거야. 중선거구제도는 뭐냐? 지금 가령 우리 동네에 노원에 3명, 도봉에 2명, 강북에 3명 이렇게 뽑아. 그러면 이 6개를, 그러니까 8개죠. 8개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동북권, 이렇게 하나로 묶어. 그러면 여기서 8명의 국회의원 후보를 내는데, 이 8명의 후보를 다 내면 질 수도 있으니까, 이 당들이 보통 6명에서 7명만 후보를 낸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두 자리는 비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6명 정도를 내게 되면, 정말 그동안 열심히 활동한 국회의원, 그래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거나 적극적으로 국민들하고 소통해서 유명한 국회의원은 다시 당선이 되지만,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당선될 수가 없는 거야. 중선거구제도가 되면.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 평상시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까지 국회의원 되냐? 자기 지역에 당원 관리하고 대의원 관리하고, 그리고 지역에 말빨 센 몇 명만 잘 관리하면 다음에 또 재선되고 5선 6선 해먹는 거야. 국회에 가서 법안도 제대로 만든 적이 없고 국정감사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국회의원이 5선씩 7선씩 하고 자빠졌어. 이게 소선거구제도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중선거구제도가 되면, 그러면 대선거구제도하고 중선거구제도의 차이가 뭐냐? 대선거구제도는 정당 투표만 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안 가져.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지역이란 소속감이 국민들이 사라져. 그래서 점점점 국민들이 투표에 대해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근데 중선거구제도가 되면 우리 지역 동북 권역에서 뽑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자긍심, 우리 지역에 대한
마음을 갖고 투표를 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중선거구 제도가 된다면 지금처럼 뭐 새누리당이 다 먹고 민주당 조금 나눠 먹고 진보정당은 못 먹고, 이게 아니라 이게 중선거구 제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 적어도 뭐 8개 중에 4개는 새누리당이 먹는다라면 3개는 뭐 야당이 먹고 3개는 민주당이 먹고 하나는 진보정당이 먹는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 지방자치, 지방 기초의원들이 보면 옛날에 3명을 각자 동네마다 찢어서 뭐 창사동에 1명, 창호동 1명, 창일동 1명 이렇게 뽑았던 구의원을 창 1,4,5동을 묶어서 3명을 뽑기로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새누리당에서 2명, 민주당에서 2명, 진보정당에서 1명 정도를 내. 그러면 그 중에서 새누리당이 2명 되고 민주당 1명 되고 진보야당 1명 되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중선거구 제도야. 한 명씩 뽑던 데를, 한 명씩 뽑던 선거구 제도를 여러 명을 섞어서 여러 개를 통합해서 뽑으면, 그러면 그때는 똘똘한 진보야당도 표를 모으면, 그 지역 사람들 전부 다 표를 모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그 지역에서 당당하게 진보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게 중선거구 제도예요. 이해가 되나? 대선거구제하고 중선거구제 차이점 이해가 돼요? 대선거구 제도는 정당 투표만 하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냐? 그 정당에 어떤 국회의원이 나오는지 일일이 다 모르잖아. 그지? 대선거구 제도에 나오는 후보들 누가 누군지 몰라. 그 지금 비례대표 모르는 거랑 똑같아. 비례대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대선거구 제도가 되면 내 지역 사람 아니고 나하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정당만 보고 뽑는 거야. 그래서 대선거구 제도는 나는 좀 우리나라에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이 소선거구 제도에는 확실히 고쳐야 된다. 그러면 이 소선거구 제도는 어떻게, 원래 선거구는 법으로 정해요. 헌법으로 정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소선거구 제도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나쁜 제도야. 소선거구 제도가. 특히 1등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지금도 매번 야당은 선거하기 한 달 전에 뭘로 진을 다 빼. 왜 매번 야당이 지는 줄 알아? 또 얼리고 얘기할게. 맨날 국회의원 총선하기 전에는 야당끼리 통합해서 후보 단위로 한다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이야. 물어뜯고 찢어 발기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야당끼리 경쟁하고 하나 후보가 나와도 이미 누더기 걸레가 돼 있어. 그러니까 새누리당 앞에서 그냥 걸레니까 치워지는 거야. 그래서 새누리당이 된다고. 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때문에 거의 문재인 선거운동을 못했잖아. 안철수하고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얘기하다가 세월 다 보냈어. 그러면 이런 한 사람만 다 먹는 제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선 투표제라는 게 돼야 되는 거야. 1, 2위 간에 제일 일단 예비선거를 하고 예비선거에서 2명만 뽑아서 거기서 최다점자를 고르는 거, 그게 결선 투표제야. 그렇게 소선거구 제도를 할 거면 결선 투표제를 가든가 아니면 중선거구 제도를 가든가, 그래야 그 야당끼리 후보 단위로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서로 물고 뜯고 찢어발기고 지랄 연병하느라고 새누리당 좋은 일만 시키는 이 꼬라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강하고 힘찬 하나의 야당을 만들면,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을 만들면 자연스러운 양당제가 되겠지. 근데 저 진보 정당들이 말을 듣냐고.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드러나는 게 목표잖아. 노동당이 투표 끝난 다음에 한 말 못 들었어? 지난 지방선거 때 2.4%인가 얻었다고 존재감을 확인했대잖아. 미쳐버리겠어 나는.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왜 나오냐고. 선거는 당선을 목적으로 나와야지. 왜 존재감을 목적으로 나와? 빵상 아줌마인가? 빵상 아줌마 사라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빵상 아줌마야. 너 50대지?
내 말 안 들어도 난 계속 떠들 거야.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떠들면 뭐예요? 말도 안 듣는데.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 듣고 내 말 들었으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겠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겠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떠드는 이야기는요, 정말 바람결에 날려갈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바람 속에 흩어져 떠나갈 수 있는 소리일 수도 있어. 그치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보는 거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사람들이 이 방법밖에 없구나 깨달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나는 계속 떠들 거야. 계속.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공감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날수록 어쩌면 변화에 대한 희망과 열망도 늘어나지 않을까. 진보당도 그런 소신 가지고 계속 하는 게 아닐까요? 그게 문제라니까. 자기네들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알아줄 때가 올 거다. 그래서 문제라고. 그래서 매번 표를 갈라먹고 매번 새누리당 당선시키는 거야. 지금 새정치는 진보 아니에요. 지금 새정연 누가 진보래. 내가 아까 그랬잖아. 현재 새정연은 친노, 반노, 눈치보노, 친새누리노, 이 4개의 노가 있어. 다 노 정당이야. 친노, 반노, 눈치보노, 친새누리노. 그러니까 거기선 못 이기는 거야. 진보는 진보대로 안 되는 거고 매번 새누리당만 이기는 거야. 그래서 새누리와 일곱 난쟁이, 야당 4조각, 진보정당 3조각. 그래서 일곱 난쟁이. 몇 표 되지도 않는 것들이 존나 찢어져가지고 쌈박질하고 지랄 연병들하고 자빠져가지고 국민들이 계속해서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잖아. 이 네트워크 정당도. 자, 음악 하나 듣고. 망치부인 직업, 자칭 주부, 국세청 지정 방송인, 법원 지정 언론인, 부업 여배우. 공증이야, 공증. 공증된 직업이야. 법원 판결문, 국세청 납세 자료, 그리고 이 망치부인의 불량주부라는 건 기사로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배우로 출연한 작품도 있고. 자, 이 네트워크 정당도 말이에요. 이 네트워크 정당이라는 게 내가 막 화가 나. 중요한 얘기야. 내 네트워크 정당 때문에 화가 난다고. 내가 강하고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을 만들자고 주장했어. 막 주장하니까 이 네트워크 정당이 막 뜬 거야. 그지? 지지난주에 막 내가 새롭고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막 얘기하니까 네트워크 정당이 답인 것처럼 막 들썩였어. 근데 이상하게 이게 말로는 막 들썩였는데 전혀 이 야당 안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네트워크 정당을 주장하는 애들이 친노라고. 그래서 이 새정연에서 싫대. 정말 지랄 연병이야. 그러면 나는 그래서 내가 주장한 게 뭐냐? 네트워크 정당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주장한 게 지금 현재 이 새정치연합에서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을 만드는 게, 모든 야당 털어서 하나의 야당을 만드는 게 어렵다면 단 하나의 합법이, 나머지 해법이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정당을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네트워크 정당이 친노에게만 유리하다라는, 네트워크 정당이 친노에게만 유리하다라는 비판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정당을 주장하는 측에서 내년 전당대회 때 출마 안 하겠다, 당대표 경선 안 나간다 선언하고 대신 네트워크 정당을 받겠다는 사람을 밀어주겠다.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뭐든지 친노가 다 해먹는다라는 그 비난 때문에 네트워크 정당을 못 받겠다 그러면 좋다. 그런 불신에 대해서 일소하기 위해서 내년 전당대회 때 우리 친노는 안 나가겠다. 당대표 안 나간다. 대신 누구든지 네트워크 정당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우리가 표를 몰아주겠다. 그럼 되지 않겠냐? 내가 그거 계속 지금 2주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떠들고 있어. 들은 척도 안 해. 왜? 문재인 선수가 당대표를 해야, 문재인 선수를 기어이 당대표를 만들어야 16년에 자기네도 공천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문제라니까. 노무현 팔고 문재인 팔아서 오로지 자기네 공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네트워크 정당에는 마음이 없는 거야. 네트워크 정당만 되고 나면 국민들이 알아서 능력 있는 사람 뽑아줄 거 아니야. 네트워크 정당이라는 게 뭐냐면, 설명해 줄게요. 네트워크 정당이라는 게 뭐냐. 현재 민주당은 당원 대의원 중심이에요. 당대표를 대의원들이 뽑아. 당대표를 대의원들이 체육관에 다 모여서 거기서 전자투표를 해갖고 당대표를 뽑아요. 최고위원이랑.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서울에 있는 체육관까지 돈을 들여서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시골에서 서울로 투표하러 오는데 차비만 10만원 들어. 밥값까지 표현하면 10몇만원 드는 거야. 그러면 자기 돈을 들여서 와서 투표하고 갈 수 있는 대의원이 몇 명이나 되냐? 거의 없어. 그래서 어떤 식이냐 하면 각 당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대의원들을 포섭을 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 그래서 버스에 태워갖고 동원을 하는 거야. 버스 한 대 빌리는데 100만 원이야. 밥값까지 하면 버스 한 대 동원하는데 2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모이는 사람이 3만 명 정도 모여. 전당대회에. 3만 명이 모이면 45명씩 몇 대냐고. 그래서 이 체육관 선거가, 보통 체육관 선거로 당대표 경선하는데 비용이 11억 정도 든다는 거야. 11억씩 돈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깨끗하게 번 돈으로 11억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결국은 그 11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벌들한테 손 벌려야 되고, 그러면 친재벌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체육관 선거는 고비용 구조이고, 그 고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국회가 재벌의 놀이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망치 부인이 주장한 네트워크 정당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당원 대의원들이 체육관으로 가서 투표하는 방식, 그거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 여러분 모바일로 요즘에는 전화기로 입금도 하고 송금도 하고 번호 다 눌러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모바일도 여론조사도 해봤잖아. 그런 것처럼 당원이 모바일로 투표를 하는 거야. 당대표, 최고위원, 우리 동네 국회의원, 우리 시의 시의원, 시장, 이런 후보들을 지역 사람들이 자기 모바일로 투표해서 결정하게 하자는 거야. 그럼 내가 모바일 회원만 가입되어 있으면, 그리고 내가 당비만 낸다면 모두에게 당원의 자격을 주고 당비 내는 당원이 우리 지역의 후보를 뽑는다. 얼마나 좋냐고. 그게 네트워크 정당이에요.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모바일 투표 네트워크 정당이야. 그러면 돈은 돈대로 줄이고, 근데 이제 이걸 반대한 사람들 입장이 뭐냐. 옛날에 열린우리당에서 당비를 2,000원씩 걷는 2,000원 당비 내는 당원을 모집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동원을 한 거야. 공천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자기가 막 2만원씩 4만원씩 돈을 대신 내주고 사람을 막 당원 가입을 시킨 거야.
그런 패단이 있었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대안이 뭐였냐면 현찰 납부 금지하고 전화번호,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전화번호에서 돈을 전화 요금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안착이 됐으면 지금 충분히 그걸로 당원 인증이 가능한 거야. 휴대폰 결제로. 어? 그런데 그 휴대폰 결제도 뭐 돈을 내고 동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돈 내고 동원하는 거요? 나중에 그거 다 그 돈을 지불한 거기 때문에 그거 다 당선 무효돼. 그 돈 대신 내주고 당원 모집한 거 그거 밝혀지면 다 당선 무효야. 서로 눈이 벌게 갖고 감시하는데 그렇게 돈 대신 내주는 그렇게 당원 모집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냐고. 어?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 당선 무효라고. 반드시 빵꾸나게 돼 있어. 어? 단점은 보완하면 되는 거야. 단점 때문에 이게 해결할 방법으로서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90%의 장점이 있는데 3%의 단점 때문에 포기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응? 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책에 대한 결정권도 갖고 캠페인도 벌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번에 유가족 폭행 사건처럼 언론이 거짓말을 퍼돌리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변인실에서 정보가 나오고 그걸 쫙 퍼돌리고 그런 작업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정당이다. 근데 이 네트워크 정당이 돼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공천권을 국민에게야. 기층 말단 국민들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뽑고 시의원 뽑고 구청장 뽑고 시장 뽑고 대통령 뽑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야.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 누구겠어? 한 지역구에요. 지역구에 대의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를 지역구 대의원 100명이 뽑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어? 현직 국회의원이 대의원 100명만 관리하면 국회의원 또 되는 거야. 그런 제도는 없애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역의 유권자가 13만 명인데 그럼 13만 명 중에 적어도 13,000명이 모바일로 참여해서 후보를 뽑는다면 더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 사람이 후보가 돼야지.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뭐겠어? 100명을 관리하는 게 쉽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당인지도 모르고 선수만 올라가고 법안 하나 낸 적이 없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치개혁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조국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정말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어. 새로운 하나의 정당을 만들자라고 그 힘차게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그럼 해법이 있는데 안 하잖아. 하여튼 그래서 개헌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얘기하냐. 오늘 망치부인의 주제는 개헌 필요하지? 꼭 필요해. 그런데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얘기해. 세월호 진상조사도 못하게 하는 주제들이 니네가 뭔 자격이 있다고 개헌을 얘기하냐고. 그래도 이것들이 개헌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니까요. 개헌은 국민 투표로 결정됩니다. 꼼꼼히 따져봐서 문제가 있는 법이면 이거 부결시켜야 돼요. 예,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 걸 요구해야 되고요.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니면 부결시켜야 돼요. 여러분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집을 사는데 계약서를 제대로 여러분 이름을 써야지. 딴 놈이 막 이름 적으면 그 남의 집 때 돈은 네 돈 내고. 지금 개헌이라는 건 집문서 새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내고 집을 사서 집문서에 내 이름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 새끼가 딴 이름 쓰지 않도록 감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개헌 필요하지. 해야지.
그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하냔 말이야. 세월호 진상규명법도 못 만든 새끼들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얘기해. 국민들이 더 똘똘해져야 돼요. 더 똑똑해져야 되고, 이건 내 계약서다. 실제로 여러분 돈 나가는 거예요. 정치인 잘못 뽑으면, 여러분 지금 봐봐. 박근혜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 월급쟁이 세금 기준을 바꿨어. 옛날에는 월급쟁이가 번 돈 중에서 얼마까지를 비용으로 쳐줬단 말이야. 그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만 수입으로 잡아서 거기 세금을 매겼어. 박근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명박도 이만큼은 비용이라고 인정했던 걸 비용을 절반만 인정해줘. 실제로 소득은 이명박 때 이만큼 벌었어. 근데 이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요만큼만 세금을 걷었어.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이명박 때 국민들이 다 망해서 이제 국민 소득이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국민 소득이 이만큼이면 이게 옛날에 이명박이 비용으로 인정해주던 거야. 세금 안 내도 되잖아. 박근혜가 어떻게 했다고?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버렸어. 실소득은 줄었는데 비용을 줄여서 소득은 더 많이 잡히게 제도를 바꾼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세금 걷어간다니까요. 더 많이? 박근혜 들어서서 세금 더 많이 걷어. 자,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서 특징이 뭐냐? 과자 포장이 비싸졌다는 거야. 옛날에 500원짜리 과자를요 2,500원, 3,000원에 팔아요. 양은 똑같아. 포장만 크게 했어. 왜 그런지 알아? 기업 배불리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 세금은 50원이 세금이었어. 3,000원짜리 과자가 되면 300원이 세금이야. 결국 기업과 정부를 위한 과자값 인상이었던 거야.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소비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그래서 질소과자 타고 뗏목 타고 막 이동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질소과자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고. 500원짜리 과자를 3,000원에 팔아먹으면 양은 500원이야. 그러면 누구만 좋아? 기업은 앉아서 2,500원 받아 처먹고 그중에 그 정부한테 방해하지 못하도록 300원 먹고 떨어져라. 그렇게 세금을 걷어가는 거야. 이번에 담배 또 올리잖아. 그죠? 담배값 올려가지고 정부에서 더 걷는 세금이 몇 조 원이야. 정말로. 그런데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해?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담배를 끊게 하려면 10,000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8,000원만 넘으면 정말 담배를 끊는다잖아. 정말로 담배 끊고 싶으면 8,000원으로 올리면 되는 거야. 근데 왜 4,000원? 이 4,000원이 4,500원이 가장 세금이 많이 올리는, 담배는 계속 피면서 끊지는 못하면서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가 4,500원이래. 그래서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리는 거야. 청소년이 담배를 못 피게 하려고? 그 4,500원이라는 게 담배를 끊지를 못하면서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 그게 4,500원이라는 거야. 온갖 세금 다 올리고. 이명박 때 해마다 세금 다 올랐잖아.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계속 올랐지. 건강보험료 계속 올랐어. 자, 그래서요. 이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 옛날에는 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뭐라 그랬어? 정치 아주 골치 아프다. 관심 끊자. 나는 쿨하니까. 내가 뭐라 했어?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 건 쿨한 게 아니라 띠란 거야. 너네 생각해봐. 마트에 물건 사가지고 돈 다 내놓고 물건 놓고 가면 그거 띠란 거잖아. 정치에 관심 없는 인간들이 그런 인간이라고. 물건값 다 내놓고 물건 두고 가는 놈들이야. 띠란 거야, 띠란 거, 띨띨한 거. 정치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예요. 경제민주주의가 무슨 말인지 몰라? 경제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뭐냐?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란 뜻이잖아. 그럼 국민이 주인이란 뜻은 뭐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란 뜻이야. 그러면 국민의 세금은 누굴 위해 쓰여진다는 얘기야?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는 거야. 지금 세금이 국민을 위해 쓰여지나? 지금 이 통영함이지? 통영함에서도 나타나잖아.
그거 한 대에도 지금 눈먼 돈이 얼마나 많이 몇백억이 지금 새 나간 거잖아. 국민의 돈을 300 몇십 조를 정부에서 써. 어디다 쓰는지 제대로 몰라. 쓰는 게 그런데 주로 찾아보면 누굴 위해 쓰는 게 더 많아. 재벌을 위해 쓰는 게 더 많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요. 소위 자사고. 이 자사고 중에는 특히 뭐가 있어? 대기업 자사고가 있어. 기업이 운영하는 자사고. 그래서 이 기업이 운영하는 자사고는 지네 기업에 다니는 자녀들을 우선해서 뽑는 거야. 인원수 얼마까지는 지네들이 우선해서 뽑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지역에서 뽑는데 나머지 애들 뽑는데 그 중에 무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래갖고 가난한 애들이라든가 홀부모 자녀라든가 이런 사람 애들을 뽑아서 계속 구박해서 떠나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전학을 받는데 씨발.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여기는 지네 기업의 애들을 주로 받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니 뭐니 전부 다 지네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야. 정부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도 받지 말아야지 씨발. 이런 기업형 자사고에 어느 한 학교에 250억을 지원했대. 승마 경기장, 승마장 지으라고. 진짜 씨발이야. 어? 그 기업형 자사고에 왜 승마장을 국민 돈으로 지어주냐? 어? 이게 지금 자사고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자사고에도 특히 대기업 또는 이 권력자들이 자기네 새끼들 보내는 학교에다가는 몇백억씩 지원을 해줘. 그래놓고 지금 혁신학교는 뭐냐? 교장을 공모하는 거야. 교장을 공모해가지고 교장들이 아이들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가르치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선거로 뽑힌 교장들은 일단 애들하고 소통하고 애들하고 밥 먹으니까 교장이 밥 먹는데 학교 급식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 교장이 애들하고 밥 먹는데 혁신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야. 밥이 맛있어지는 거. 왜냐하면 교장이 애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애들이랑 밥 먹어요. 애들이랑 얘기하고 애들한테 스마트폰 배우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교장이 소통하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학교에선 정말 아이들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혁신학교가 좌파 빨갱이 교육이라면서 거기다가는 돈 거액을 지원한다고 지랄하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당 4천만 원? 기업형 자사고에 250억은 침묵하고 혁신학교 뭐 4천만 원인가? 천몇백만 원인가? 그게 많다고 지랄 예산 낭비라는 둥 혈세 지원이라는 둥 자사고 폐지해야 돼요. 자사고 없애야 돼. 이 고등학교 이거 등급제야. 자사고는 고교 등급제라고. 고교 등급제의 문제점이 뭐냐? 중학교 때 애들이 맘 잡고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중학교 성적으로 고등학교가 결정돼.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으로 고등학교의 수준에 따라 고등학교의 레벨의 네임 밸류에 따라 대학교가 결정돼. 인생이 중학교 때 결정되는 거야. 얼마나 낭비냐고. 애들이 나중에 늦게 철들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귀족학교 이거 폐지돼야 돼. 아니 귀족학교 운영하고 싶으면 정부에다 돈 내놓고 운영해 씨발놈들아. 어디서 정부에서 돈을 받아 운영하고 지랄이야. 니네 회사 자녀들 절반을 채우는 주제들이 절반만큼 나라에다 돈 내라 이 새끼들아. 씨발. 미안해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미안해요. 아줌마가 오늘 좀 화가 나가지고 말이 너무나 거칠었어. 정말 미안해. 우리 김재동 씨의 팽목항 토크가 있었다는데 혹시 그거 갖고 계신 분 없어? 우리 자료실에 올려놨나? 김재동 씨의 그 팽목항 토크 왜 이러지?
그러지? 내 아이폰 5가 자 없네 자료실에는. 그 자료실에다가 좀 올려놓으라니까 왜 아무도 안 올려놨지? 아유, 이 외국인 노동자들 이거. 외국인 댓글원들, 요즘에 우리나라 애들이 댓글 안다니까 외국 애들 시킨다며. 아, 철자법도 틀리고 지랄이야. 여기 있다. 차가운 바다 속에 있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서 따뜻한 별이 되어 있을 아이들을 지치지 말고 사랑해 주시며, 그리고 함께 실종된 선생님과 어른들을 지치지 말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저 바다를 바라봐 주시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유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해주시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실종자 부모님들의 마음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없다는 것을 우리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자리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영화 평점 사이트에서 그런 글을 봤습니다. 이 영화 평점을 10점을 주고 왜 그랬냐 이유를 물었더니 어떤 남자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너랑 함께 봐서. 그따위 오글거리는 얘기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돌을 던지려 그러다가 문득 유가족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영화가 늘 평점 10점이라면 이제 이분들은 평점 10점짜리 영화를 영원히 잊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일상이 깨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영화를 봐주시고, 이분들과 함께 밥을 먹어주시고, 아이들의 빈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늘 함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암담한 현실이지만 앞으로 세상이 평점 10점짜리 영화가 될 수 있도록 이분들 곁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유가족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40이 넘는 어른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값 치르고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나 지옥에 직접 걸어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의 마음으로 끌려 들어가면 지옥이지만 내 발로 걸어 들어가면 지옥이 아니듯이,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우리 죄값 치르고 삽시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원래 딱 41입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 함께 모인 아이들 6살, 7살 중고등학생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이들이 여당도 지지하고 야당도 지지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마음껏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을 물려주고, 이들이 앞으로 KTX 타고 유럽으로 수학여행 갈 수 있는 통일된 나라도 물려주고,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떠난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한 일, 남아있는 그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마음껏 지치지 않게 사랑으로 베풀어 줍시다. 그게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차가운 곳에서 긴 시간 자신의 일상을 떼어내어서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위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는 마음들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희생된 분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랬습니다. 무식한 인간아, 기도가 제일 큰일이다. 예, 우리 무식해지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시는 기도가 가장 큰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일이라는 거 함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뒤에서 듣고 있으면 자꾸 대통령님 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거북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어떤 약속을 한 것인지 지켜보고 있으며 그런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국민들이 진짜로 국민들에게 진짜로 했던 약속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은 며칠 전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대통령님을 욕하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 몰직하고 폐륜적인 사람들은 대통령님을 닭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 역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닭은 매일 아침마다 웁니다. 근데 어제하고 달라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침이 되면 우는 겁니다. 어제 울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히 그따위 닭을 대통령님한테 비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대통령님은 지금도 그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고 또 누구보다도 유가족의 손을 잡고 그리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들어야 하며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검경 모두를 동원하고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뜻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모두 대통령님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반정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저는 누구보다도 친정부적인 인사이고 누구보다도 대통령님을 열렬히 응원하며 누구보다도 여야 국회의원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약속들을 기억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저 아이들의 물음에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안산에서 홀로 돌아온 살아온 아이가 학교 갈 때 학교 반대 방향으로 뜁니다. 그래서 학교는 저쪽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늘 해왔던 것처럼 학교 같이 가던 아이의 집 방향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 아이 집 앞에 가서 자기 친구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친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 아이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앞으로도 계속 학교가 아니라 지금은 없는 친구의 집으로 뛰어갈 때 정신 차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 친구의 집으로 뛰어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투쟁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치는 투쟁이 아니라 늘 할 수 있는 사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투쟁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투쟁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야의 국회의원들을 더욱더 깊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억력이 없어서야 자기 집이나 찾아갈 수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집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이 말했던 언어의 집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더욱더 깊이 그분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기서야 웃지만 기사로 한 줄씩 뽑아내면 희한합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직접 와서 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삽시다. 늘 대통령님 물러나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던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하는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씨 추운데 바닥에 앉아 계시고 여기 오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앉아 계시고 아이들도 앉아 계시고 그렇습니다. 기절 조심하시고 따뜻한 옷 보이거든 따뜻한 옷 입거든 아이들에게 좀 벗어주시고 너는 왜 그렇게 따뜻한 옷 입고 있냐? 혼자 살아서 그렇습니다. 아프면 간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벗어주세요. 나는 그냥 혼자 이렇게 좀 따뜻한 옷 입고 있어야 됩니다. 좀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나가면서 자꾸 사진 찍자 사인하자라 그러시는데 사진 안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연예인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어딘가에 남겨지는 게 싫어요. 무대에서는 웃기더니 왜 이렇게 실제로 만나니까 안 웃기냐라고 묻지 마십시오. 원래 성격이 안 웃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버섯이었어요. 농달에 늘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버섯은 잘 보이지 않지만 지치지 않게 어디선가 끝까지 피어 있습니다. 그런 버섯들처럼 양지에 있지 않아도 음지에 있더라도 늘 양지에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교복 입고 가는 아이들 보거든 모르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빵도 사주시고 우유도 사주시고 포도모 주시고 또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 돌아오지 못한 어른들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들의 가족들의 슬픔에 깊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깊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었으며 지금은 법륜스님과 친하고 그리고 절에 4박 5일 명상수련을 갔다 오고 난 후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천주교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대 종단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이유는 기도의 힘을 절감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시든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는 그 아이들을 잊지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잊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거든. 의미는 없다. 사람이니까 그렇다. 라고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 드시고 잘 노시고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재밌는 일도 하시고 연애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이 일에 깊이 그 아이들을 함께 사랑해 주십시오. 투쟁은 지칠 수 있지만 사랑은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치지 않는 사랑을 아이들에게 보내주시고 지치지 않는 사랑을 실종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일상을 떼내어서 유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늘 얘기합시다. 정치인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까지 바라지도 않고요. 사랑해요. 마땅히 사람이 할 일을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줍어서 우리 엄마한테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 여러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저 아이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큰 일들 하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총무상이 와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얼마나 망설였는데 내가 는 아니지만 망설이면서 오겠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준 김재동 씨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텔레비전 요즘 나오나요? 김재동 씨가 아마 이명박 정부 들어선 다음부터 거의 텔레비전에 요즘에 안 나오죠? 예. 요즘에 힐링 캠프? 거기 힐링 캠프에서도 거의 발언하는 장면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대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힐링 캠프 한 군데인데 거의 앉아있기만 하고 별로 대사하는 장면이 안 나와. 자르면 욕먹을까봐 못 자르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거의 분량을 이제 줄이는 거죠. 오늘 밤만큼은 10명 실종자 가족들의 기다림도 좀 덜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레 노래 작가 김훈 씨가 다른 문인들과 함께 오늘 팽목항을 찾는다는 소식을 방금 김관 기자가 전해줬는데 김훈 작가를 잠깐 전화로 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훈입니다. 예, 아직 팽목항에는 도착을 못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가셨습니까? 네. 오늘 굉장히 많이 막혔죠? 네, 오늘 길이 많이 막혔고 저녁 늦게 도착했습니다. 예. 가신 이유는 저희들이 뭐 알만합니다만 그래도 직접 듣고 싶네요. 네, 저는 사실 그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서 앞장서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전에 물려나 있거나 이끌려가거나 혹은 정이 있었던 사람인데 서로 이 참사 이후에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렇게 벼락 맞듯이 들어와서 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긴 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신 적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나서신 셈이 됐습니다. 근데 가족들 위로 차원이라면 물론 이전에라도 가실 수 있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제는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게 사건이 전개되어 오는 과정을 보니까 그것은 단순한 그 사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적 비리와 문제가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타령치하고 무자비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정치 권력이 방치해놓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들에 대한 회한 같은 게 있어서요. 그리고 세계화, 경쟁화, 자유화, 규제화나 경쟁력 강화 이런 그 자본주의적인 가치와 그 자본주의적인 목표가 과연 그 인간에게 어떤 진실성을 갖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반성해야 될 계기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짧게 전해주신다면요. 뵀는데 너무 이렇게 무슨 언어로 위로할 수는 없었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같이 다 울고 함께 울고 있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소설가들하고 같이 펴내신 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눈먼 자들의 국가, 이 책도 오늘 전달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행사를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 나라는 언제 제대로 돌아갈까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주인답게 일어섰을 때 해결되겠죠. 세월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내가 팽목항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 세월호 문제를 내가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에 나한테 막 물으시는 분들 계셔. 내가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혼자서. 나는 이미 답을 얘기했잖아요. 이 세월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내가 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 망치 부인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 법,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법은 딱 하나다. 뭔지 몰라? 사람들이 그걸 강조를 안 해서 모르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해결책은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목표로 의견을 모아내는 거야. 그래서 내년에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진상조사를 한다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해결 못해요. 백날 첫날 노란 깃발 단다고 해결 안 돼.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을 만들어서 그 야당이 목표를, 세월호 특별법을 목표로 한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을 만들지 않으면 이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그게 아니면 이 야당을 네트워크 정당으로 바꿔서, 결국 네트워크 정당은, 네트워크 정당론이라는 건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게 지금의 야당들이 죽어도 안 한다고 버티잖아.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어서 그 과정으로 네트워크 정당에 국민들이 다수 참여해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야당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2단계인 거지.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을 만들지 못하니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대거 참여, 그래서 새롭고 강한 야당으로 만드는 2단계. 난 2가지 방법을 얘기했어.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있어요? 내가 좀 물어보고 싶어.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있어? 단식을 백날 해봐. 점점 고립될 뿐이야. 단식하고 촛불을 들어도요, 지금 이미 숫자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거 정치개혁을 통해 풀어야 돼. 정치개혁의 방법은 딱 하나야. 새롭고 강한 국민 편의 야당을 만드는 거. 그들이 이 세월호 특별법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걸 맨 앞에서 주도해 나가는 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이걸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자, 뭐라고요? 세월호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 뭐야? 써봐요. 세월호 문제를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이야.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을 만드는 거.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 근데 이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은 모든 야당을 틀어서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야당 7난쟁이가 다 싫대. 다들 지네 존재감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대. 그럴 때 방법은, 2번째 방법은 뭐야? 네트워크 정당을 만드는 방법. 나는 방법 2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 정당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친노가 다 해먹는다는 그 불신을 일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문재인 당대표 안 나가겠다 선언하고 누구든지 네트워크 정당을 받는 애들을 밀어주겠다 선언하는 거야. 그래서 네트워크 정당이 되면 그 다음부터 국민의 손에 맡기면 되는 거야. 나는 구체적으로 방법 3가지를 다 얘기했어.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이 교회에 농담이 하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산에 올라갔다가 이 발을 헛디뎌갖고 떨어진 거야. 근데 이제 계곡에 이렇게 딱 그 나무 뿌리 하나를 붙들고 절벽에 매달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소리 질렀어. 하나님이 날 믿고 뛰어내려라 이러시는 거야. 그러자 이 목사님 어떻게 했다고? 거기 다른 분 안 계세요? 방법은 있어요. 이미 난 방법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니까 안 되는 거야.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방송 이해가 다 되셨어요? 응? 엄마 죽으네? 누구? 박근혜? 자,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예. 세월호법 동의하는데 좀 심한 것도 있던데 님이 알고 있는 내용은 님이 속은 거야.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 아주 단순해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 2가지야.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기소권. 그거 말고 님이 들은 얘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말고 님이 알고 있는 내용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기소독점주의, 검찰에 기소독점권이 있는데 수사권, 기소권을 딴 사람한테 준다는 건 사법체계를 흔드는 거다. 뻥이에요. 특검, 검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특검은 판사나 변호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였어요. 특검에게 수사권 줬죠. 수사권, 기소권을
검사 말고 딴 사람이 가지면 안 된다? 그 개뻥이라고요. 검사도 수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수사권 기소권은 을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주면 사법체계를 흔든다. 그 거짓말이라고 이미 법조계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야. 다 전부 다. 재단 설립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 그 특별법과 아무 관계없는 얘기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이 알고 돈 문제, 돈은 특별법 내용이 아니야. 재단 관리라는 게 돈 관리하는 거잖아. 특별법과 무관한 거야. 특별법이 뭐 세월호 재단을 위한 특별법이야?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 재단 관리는 정부에서 나온 배상금으로 이걸로 어떻게 진상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고, 그거 나눠 갖자라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고, 그냥 나눠 갖자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돈을 의미 깊게 세월호 진상규명에 써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건 논쟁 중이고, 그건 특별법과 무관해요. 의가사 지정? 의사자 지정?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야? 정부에서 얘기한 거야. 또 대학 특례 입학? 이거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요구한 거야. 유가족이 요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뭐 굉장히 곤란하다, 뭐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거 다 개뻥이야. 그러면 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할까요? 세월호 특별법이 성역 없는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야. 왜? 세월호 특별법에서 성역 없는 수사권, 기소권을 갖게 되잖아, 진상규명위원회가. 그러면 이명박도 조사 대상이야. 왜 선박의 연령을 20년을 30년으로 연장했냐? 누구한테 얼마 받았냐? 조사 대상이야. 박근혜 정부도, 박근혜 청와대도 조사 대상이야. 왜 작년에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앴냐? 누구한테 로비 받았냐? 수사 대상이야. 그 다음 현행 우리나라에 있는 여객선들이 전혀 안전하지 않아. 안전점검 안 받아. 그런데 안전점검 받는 것처럼 구라치면서 통과되고 있어. 국회의원들한테 얘네가 뇌물로 해외여행 시켜주고. 국회의원들도 수사 대상이야. 이명박, 박근혜 국회의원들이 수사 대상이라고. 그러니 얘네들이 안 내주는 거야. 여당, 야당 받아먹은 애들 다 있어. 해운조합에서, 새정치연합에서도 받아먹은 애들이 있는 거야. 새누리가 더 많지만 새누리당보단 적어도 야당에서도 받아먹은 애들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세월호 특별법이 진행되면 지네들의 비리가 다 드러날 거 아니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또 두려워하는 네 번째 이유는 뭐냐? 이번에 언딘이라고 세월호 그 구조 방해하고 그 이상한 애들이 있었잖아. 그게 순환구조법이란 이상한 법 때문이야.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이 구조의 의무를 민간에 팔아먹은 거야. 구조 민영화로. 그 법 통과시킬 때 국회의원들이 받아 처먹었거든. 이런 게 다 수사 대상이야. 너 같으면 이런 특별법 만들어지면 너 수사하러 온다는데 해주겠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안 해주는 거야. 박근혜도 자기 수사받을까봐 싫다는 거고, 이명박도 자기네 꼬봉도 시켜서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세월호에 오적이 있어. 이명박, 박근혜, 국회의원들, 그리고 뭔데? 해운조합. 이게 선주들의 모임이야. 그 다음에 한국성급. 박정희 때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배에 운항허가를 독점하고 있어. 잘못 고쳐진 배를 막 허가내주고 있는 거야. 막 종북좌빨 망치부인 좌빨 좀. 너부터 솔선수범을 좀 한번 해봐라. 너 하는 거 보고 괜찮으면 따라할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네,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진실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 다 고소 들어간 거 알지? 여러분이 인터넷상에 뭐 댓글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했던 거, 그거 다 고소 대상이에요. 지금 그 법무팀에서, 세월호 유가족 법무팀에서 그거 다 고소 들어가. 여러분이 대리기사 폭행했다고 막 쓰고 다닌 거 그것도 다 걸려. 왜? 세월호, 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아니잖아. 유가족 폭행 사건이야. 종편에서 나온, TV조선에서 존나 두들겨 맞는 사람이 그게 대리기사가 아니라 유가족이야. 유가족이 두들겨 맞은 걸 대리기사가 두들겨 맞았다고 허위사실 유포
조선일보는 허위사실 유포해도 처벌 안 받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믿고 막 허위사실 유포하잖아. 처벌받아. 왜? 쌍케이신문 봐봐. 쌍케이신문이라고 조선일보 내용을 그대로 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소하잖아. 뭐 기소한다고 막 그러잖아. 조선일보 쓰는 거 그냥 따라하면 여러분 벌 받아요. 조선일보는 걔네들은 불법적으로 거짓말해도 그 박근혜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 신문사를 안 건드리는데 일반 국민은 그냥 믿고 따라서 쓰고 다녔다간 처벌받아요. 조심하세요. 조선일보하고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에서 막 악플 다는 거 있잖아. 그거 악플 국가 댓글원에서 다는 거야. 국가 댓글원은 잡혀도 댓글 달아도 악플을 달아도 처벌 안 받아. 근데 여러분이 따라서 악플 달잖아. 그럼 여러분은 처벌 대상이야. 국가 댓글원은 걔는 악플을 위해서 돈 받고 악플 단 애들이야. 여러분 돈도 안 받고 악플 달았잖아. 처벌받아. 다 고소 대상이야. 그게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유가족들이나 세월호에 대해서 허위사실 막 유포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아셨죠? 세월호가 왜 특별법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대구에 도시가스 폭발하고 그럴 때 그때 특별법 만들어서 철저한 진상조사하고 그래서 그 뇌물 받아 처먹은 새끼들이 폐가 망신하는 그런 역사적 전통이 있었다면 이번에 세월호 사건 안 만들어졌죠.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 터진 거야. 이번에 또 특별법 안 만들고 철저한 진상조사 안 하고 처벌 아무도 안 하잖아? 그럼 다음에 또 일어나. 그 다음에 그 피해자는 당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드는 거야.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못 알아듣겠어? 아유, 세월호 특별법을 왜 만듦? 그래요. 미안해. 너가 스피커 없이 온 줄 몰랐어. 그래요. 김 팀장은 스피커를 지급하라. 그래. 나중에 재방송 보고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방송 볼만 하셨나요?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라면 다행이고 마음에 안 들었다면 다음에 안 보러 와도 돼요. 예.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현재 추천해주신 3,445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은 어떤 노래를 들을까? 오랜만에. 참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이제 그 산을 올라가 보면 제일 힘든 게 정상 바로 밑이잖아. 그죠? 올라가기 막 시작했을 때랑 한참 중간에 올라갈 때는 그렇게 힘든지 몰라. 근데 딱 정상 바로 밑에 거기가 제일 힘들어. 그죠? 예. 이제 이 고비만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막 너무너무 힘든 거야. 포기하고 싶고. 그걸 이기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포기하고 내려가면 똥 싸고 미다 닦은 사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이 든다는 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한 계단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직전. 그런 얘기가 있잖아.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힘든 거, 이 힘든 거 끝에 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내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제 끝날라나 보다. 이제 끝이 다가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요, 이제까지는 대통령 욕하면 빨갱인 줄 알고 살았고,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줄 알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이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많이 똘똘해졌어요. 예, 많이 똘똘해져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높은 건 국민인 걸 알잖아요. 그죠? 나라의 주인은 박근혜가 아니라 나다.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 손으로 지키셔야 되겠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왔을 때보다
8년 동안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해갈 거라고 생각해요. 더욱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의식이 점점점 발전하고 있다. 그걸 느끼면서 오늘 지금 좀 힘들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이게 민주주의라는 건요. 민주주의라는 건 수레를 밀고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아주 무거운, 이 민주주의는 아주 무거운 수레를 밀고 올라가는 것과 같아. 손 놓고 멈추면 그대로 뒤로 가버려요. 그게 민주주의야.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 무거운 수레를 밀고 막 고지까지 갔다가 김대중 노무현 말기에 그냥 손을 놔버렸어. 그래서 도로 그 수레가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제 다시 밀고 이제 고지를 향해 가는 중이에요. 제일 마지막이 제일 힘들어요. 가장 가파르게. 그 가파른 이 경사로를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 사람, 두 사람 힘을 모으고 100사람, 1000사람 힘을 모으고 10,000명, 10만 명이 같이 몰고 올라가면 넘어갈 수 있겠죠. 예. 자,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내일은요, 제가 서울 시내, 서울 시내 어딘가에서 길거리 수다방, 길위의 수다방을 할 예정이에요. 예. 내일 아침에 설사가 안 나오면, 내일 제가 2시부터 어디 도착해서 분위기를 이제 여러분, 나 지금 어디 나와 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한 4시 정도까지 그곳으로 모이시면 그 4시부터 8시까지 길거리 수다방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창동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요. 목요일 날은 하루 제가 쉬고요. 10일 날은 제가 이제 강원도를 갈 예정이에요. 강원도. 그래서 지금 춘천을 갈까 원주를 갈까 고민 중인데 아무래도 춘천하고 원주하고 어느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예, 그리고 춘천을 간다면 어디가 좋을지, 원주를 간다면 어디가 좋을지. 근데 강원도 분들이 지금 아무도 나한테 텔레그램을 안 보냈어. 10월 10일은 춘천 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춘천이나 원주, 이렇게 강원도를 가고 싶은데, 현재 텔레그램으로 강원도 분 아무도 어디로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 8일날 계속해서 이제 강원도 쪽에 오라는 어디서 하자 이런 얘기 없으면 10일날 딴 데로 갈게요.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길거리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만날게요. 자, 오늘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초콜릿은 망치부인의 불타는 10미닛 교환비용으로 쓰이고요. 여러분의 스티커는 1000명방을 만들고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 만드는 데 사용되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별풍선은 망치부인의 소송비용으로 귀하게 쓰여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더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3,532분께 감사드리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아이고. 자, 오늘 잔소리가 좀 많았죠? 네. 망치부인 방송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기 위한 거니까 양해해 주실 수 있죠? 네. 망치부인의 방송 정책이 마음에 안 드시면 시청 안 하셔도 돼요. 예.